뉴스의 이면을 곁들여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전막후의 박지훈입니다. 21대 첫 임시회가 개회가 됐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고 본회의가 개회된 게 정시 개원이 이루어진 17대 국회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개원은 했지만 원구성에 이은 3차 추경 예산 심사까지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지 아주 궁금합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전막후에서 한번 뒤집어서 보겠습니다. 함께할 막전막후 식구들, 먼저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 씨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자 MC 장원입니다. 자,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 남자 오창석입니다. 네. 한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이번에 또 부대변인 맡았어요. 네, 저 네. 개인적으로 이제 그만둔다 해서 같이 밥도 먹고 뭐 이런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김종인 위원장이 찍은 겁니까? 근데 뭐 아무래도 임명권자 자체는 비대위원장님이신데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40대 경제 전문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사가 재신임된 걸로 제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크게 웃었네요. 예. 농담입니다. 예. 신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 스스로 그냥 혼자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오래 되셨는데 이제 앞에 부자 이제 슬쩍 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잘하다 보면 뭐 네. 그런 기회가 오지 대변인까지. 않을까. 네. 네. 자,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신지의 젠더 폴리틱스 연구소장 자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지혜 소장은 사실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이름을 많이 알리셨는데 녹색당 얘기를 제 앞에서 꺼내시다니. 아니, 저는 그냥 이력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예. 아, 깜짝 놀랐네요. 너무 생생을 하셔가지고. 제가 녹색당, 녹자도 듣기 싫습니다. 제가 녹색 옷을 버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반대 회색 옷일 것 같네요. 아, 네, 제가 회색 옷, 까만색 옷. 네. 무정부주의자로 죄송합니다. 네. 한동안 살림욕도 안 하신다고. 예. 자, 올해 초 탈당을 하셨습니다.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셨다가 안타깝게 낙선하셨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 라인이 낙선 경험 있으신 분들 다 앉아 계세요. 정치 토크 얘기할 거면 네. 어디에다가 포스터 한번 벽보 한번 붙이고 나와봐야 된다. 벽보 안 붙여봤으면 정치 얘기 할 수 없다. 떨어지든 붙든 일단 한번 나가봐야 된다. 경험이 중요하죠. 선관위 인증 벽보가 있어야 됩니다. 네. 네. 비례표밖에 안 됩니다. 일에 나갔다가 그렇죠.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국회 개원부터 얘기를 하죠.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라는 명분 아래 16 만에 정시 개원을 했는데 민주당은 법대로 했다고 하고 또 국회 관례는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리 진보적 스탠스를 지녔지만 지금 민주당이 하는 입장에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대화와 타협을 기준으로 아무리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테이블에 모여 앉아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그리고 지금까지 원내에서 왜 구성하지 않고 급하게 개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16년 만에 지각하지 않고 이렇게 제대로 된 법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개원을 했는데도 왜 이 욕을 먹는지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옥창석 평론가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 국회는 관례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법이 우선입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떤 분야냐, 관례냐, 법이냐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야구로 비유하면은 만약에 어떤 투수가 타자에게 빈볼을 던졌을 경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절한 사과의 제스처를 취해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법적으로 규정하진 않았죠. 근데 국회 같은 경우는 저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의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중심주의라고 해서 위원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본회의 중심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63년 이후에 이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제대로 법적 시한을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단 한 번도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으로도 풀이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관례상 협의하는 것은 중요한데 관례상 늦춰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법정 시한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그거 하나만 좀 첨언을 드리자면 뭐 관례냐 법이냐 요 말씀을 할 때 지금 말씀 주신 관례가 그냥 어떤 편의에 의해서 생긴 관례는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편의가 싶어요. 아니었다. 좀 사실은 국회법의 본래 취지가 무엇인가를 한 번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래통합당이 차지한 42%의 국내 뜻도 분명히 상임위 구성과 국회 운영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사실상 그럼 위원회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안 자체를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왜냐하면 절차대로 하면은 무조건 상정을 해서 다 표결로 붙이고서 다수당이 다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지만 합의의 원칙을 택한다는 것은 국회법 원래 본래의 취지는 그 법을 지키라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뜻을 대화와 협의로 만들어 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대표께서 뭐 법대로 하자, 뭐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 우리가 독식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없습니다.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법 절차에 따라서 이 법대로 해가지고 좀 그 얘기 듣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법대로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역사상 들여다보면 항상 강자의 논리예요. 법대로 해. 그게 바로 강제 집행당하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하는 말이죠. 법대로 해. 우리 그동안 일제 시대 때 군부 독재 때 항상 강자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민주당이 또다시 반복하면서 법대로만 강조하는 것은 저는 앞으로 우리 21대 국회가 보여줘야 할 정치와 맞지 않다고 보고 맞지 있습니다. 않다. 자, 그럼에도 국회가 16년 만에 정시 개원을 했지만 또 통합당이 15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이건 뭐 참여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뭐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데 과거 같으면 아예 등원 안 하고 막 시위하고 삭발하고 했을 것 같은데 통합당의 속사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번 모습을 아마 21대 국회에서 투쟁 방식이 어떤 소수 야당의 투쟁 방식이 좀 달라질 거라는 걸 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첫 본회의부터 사실은 피켓 시위를 하거나 자리를 비우는 모습이 어떤 여당의 뭐 독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했고 들어가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신상 발언을 하고 그거를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민주적 절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앞으로 그 동안에 했었던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면 뭐 장외투쟁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반대를 위한 것이라고. 반대 했긴 맞죠, 예전에 그죠? 그건 어느 당이나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특히 발목 크게 참 어느 당이나 했다고 이번에 생각합니다. 바뀐다 확실히. 네, 제가 보기엔 이 통합당은 그 등원을 안 하면 발목 잡기 또 비판을 받을 수 그렇죠. 있고 네. 그러다 보니 등교는 했는데 수업은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명분과 실리를 이제 함께 얻으려는 전략인 것 같은데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명분과 실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이 명분은 결과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법사위원장을 따내기 위해서 이런 등원 거부까지 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사람들은 지난 20대 국회를 돌아봤을 때 여상규 법사위원장이라든지 민주당이 꾸준히 발의하고 싶었던 법안을 네. 최종 관문에서 컷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만큼은 뺏기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18대 0으로 다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사위원장이 중요하다. 네, 그 부분만큼은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는 절대 양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사실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죠. 자,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하면서 추진력 있게 실행을 하는데 만약 원구성 합의가 안 되면 법대로 표결에 붙이겠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비판하잖아요. 신재 소장도 엄청 비판했어요. 이 약자한테 미래통합당 약자죠, 지금은 일단. 네. 근데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득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오창석 평론가? 민주당 지지자들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을 만들어줬던 일반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은 놓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아하. 입장인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3차 추경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또 의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미래통합당의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국채 발행을 45% 이상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제안법을 일단 또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45% 이내로는 추경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국가 경제를 일으키자라는 것이에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또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이제 국가 경제 위기라는 부분 그리고 민주당 지지가 있다는 거 하나 또 정치적 의도가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한다면 대선이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보통 이제 예비 경선 레이스에 오르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오르는 게 거의 1년 정도 잡으면 사실상 이제 민주당이 의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1년 안에 민주당이 이렇게 많은 의석수를 가져다 는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되는데. 근데 1년 동안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내주고 잠깐만 게이트 키핑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이 법안을 통과를 막아버린다라고 하면 1년 동안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생사를 다투고 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냥 표결로 하면 되는 거 아닌지 꼭 합의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뭐 사실은 지금 이제 민주당이 177석인데 168석이 넘어가면 위원회 전 모든 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과반이 아니라 168석을 넘어가는. 숫자로 봤을 때 네. 그렇다는 거죠. 뭐 지금 만약에 본회의에서 위원장 자리를 다 절대 표결로 한다. 그래서 위원장 18석이 다 민당에 넘어간다고 한다면 실제로 각종 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위원들이 모든 법안들을 올리면 위원장의 일사천리로 다 그대로 통과시켜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회 본연의 기능 자체가 아예 없어진다고 없어진다. 생각하는 겁니다. 뭐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에 있어서 국회가 제대로 된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일사천리로 간다면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법안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에서도 증인 채택하는데 정부에서 이 증인 부르지 말자. 이쪽은 좀 불리하다라고 한다면 증인 채택 아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표결로 가서 18석을 다 가져간다고 생각한다면 국회 기능은 마비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근데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20대 국회에서 여상규 위원장이죠. 법사위원장. 자꾸 심사한다면서 싹 다 막았었거든요. 예, 가결됐으면 선포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세요. 충분히 예를 들어보세요. 얘가 있든 없든 간에 또 184항까지 188항부터 190항 이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제가 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있어가세요. 또 막을 거잖아요. 그 안 20대 막아요 이번에는. 20대 국회라고 지칭하기는 네. 그렇고요. 그 전에 이제 이상민 위원장이나 박영선 위원장, 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사실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였다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뭐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문제의식은 공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주말에 그런 뭐 제안을 했습니다. 법제위원회와 법제특위. 네, 네. 사법위원회를 나눠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그 7명의 법사위원이 거의 한 2,200건의 법률을 갖다 자구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뭐 날림이라 할까요? 조금 제대로 된 자구 수정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아예 특위를 만들어서 가자. 그래서 그런 특위위원장은 또 누가 해요? 그 부분도 이제 같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얘기 문제가 아닙니까, 없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뭐 국회의장 산하에 기구를 준다거나 네. 그거 역시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국회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리한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아까 신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논의 테이블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가 다 협의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뛰어넘는 거는 사실은 조금 너무 독재로 가는 거, 의회 독재로 가자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가장 첨예하게 좀 대립하는 부분이 예결위하고 법사위 법사위.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원구성 어떻게 될까요? 여당이 바라는 베스트 원구성 뭐예요? 일단은 상임위원장의 의석수 배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반대반 똑같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결국은 11대 7 정도로 나눌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미래통합당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예결위원장은 당연히 넘겨줘야 될 부분이고 가장 가고 싶어하는 특히나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산자위라든지 국토교통위 이 위원장 자리를 크게 딜을 해서 미래통합당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계속해서 설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그래 가져가시죠.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의총에도 저도 들어갔지만 어떤 그 개원할 때 뭐 들어갔다가 15분 만에 퇴장을 하자라는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렸다가 이제 저희가 하나의 선택을 했지만 네. 공통적으로 모든 의원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법사위는 무조건 법사위. 지켜야 된다. 어떤 거를 내주더라도 법사위는 지켜야 된다라고 이거는 17대 1인데 마지노선인데 법사위 하나만 있으면. 뭐 그래도 아마 저는 그 다를 것 정도입니까?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기류는 그랬습니다. 야 쉽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 금태섭 의원이 기권한 그 법안은 강제당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서 아마 그 경고로 이제 그 제재를 했는데 경징계가 아니라 사실은 당시에 중징계를 써야 되지 않나.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을 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거는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강제 당론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관철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회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자, 이 금태섭 의원 징계에 관련해서 말이 많아요. 이 뭐 헌법 얘기도 하고 국회법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정당 한 정당의 의원으로서 소신은 어디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신재 소장? 한 정당의 의원으로서의 소신보다 국민들이 뽑아서 당선된 헌법 각각 개개인의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이 더 먼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민주당의 선택이 매우 반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징계했던 게 좀 셌다. 징계를 하면 안 되고요. 되는 걸 네, 했다. 그거는 개인의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가질 수 있는 그 당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론을 받아들일 때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그 당론을 뭐 무시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당론을 모두 다 자기가 혼자 바꾼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개인으로서 금태섭 의원이 할 말을 한 것이죠. 오천식 변호사 어때요? 아니, 근데 저는 뭐 물론 헌법기관으로서 인정을 해야 된다. 뭐 국회법에도 나와 있고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 타이틀이 아니었으면 당선될 수 있었을까요? 무섭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말씀드려서 아 진짜 정말 무서운 몰라요. 얘기예요. 모르죠.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얄미웠을 것 같아요.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굉장히 민주당의 수건 사업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면 모든 투표를 다 그냥 무기명 투표하는 게 낫습니다. 사실은 이번 이 사안뿐만 아니라 기명 투표인 게 잘 밝혀지면 당론에 위배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익단체가 걸려있는 뭐 법안이라든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인 경우에 한 명 한 명 다 누가 반대표 던졌는지 찬성표 던졌는지 해서 어떤 마녀사냥식의 여론몰이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요. 민주당이 민주만 찾으면 된다고 했는데 너무 못 찾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방금 우리 오창석 평론가께서 해주신 말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과연 얄밉다. 민주당이 없었으면 당선될 수 있었을까요? 얄밉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제일 여당 역할을 맡고 있으면 이건 큰일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건 아닙니다.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고 본인 저는 생각이에요. 맡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대표하지 않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있다라는 것이죠. 거죠. 왜냐하면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지금 이 징계 의결권이 있기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내가 너를 뽑고 너를 국회에 보낸 이유는 이거에 대해서 찬성을 해달라는 뜻으로 보냈던 것이다 라고 해당 지역구 소속 민주당 당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분이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 30년간의 민주당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들어왔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는 그걸 그 마음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과연 한 정당 소속의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검사인데 일인가? 모를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신이. 그런 것이죠. 예, 그래요. 그러면 뭐 윤리 심판원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지금 재심 청구했는 경고로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네, 보시나요? 안 바뀔 겁니다. 오히려 경고에다가 괘씸죄가 더 추가돼서 더 심한 징계를 내리면 다 내리지 않으면 그렇게 다행이고. 바라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뭐 그렇게 저는 되기는? 뭐 다 사실 아무런 관정이 없어서 관심 없는데 그냥 본인의 마음을.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거죠, 윤리심판원에서 번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윤리위원회 결정을 당원들이 했나요? 윤리위원회가 해놓고 왜 그걸 다 당원들이 했다고 얘기하세요? 윤리위원회에서 당원들이 그 내린 결정에 대해서 당원들이 반대했다면 민주당은 반드시 바로 번복했을 겁니다. 근데 그동안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민주당 당사 앞으로 찾아가서 항의하고 반대했던 것들 많습니다. 당장 2016년에 정청래 의원 컷오프 됐을 때 민주당 당사 완전히 점거가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충분히 의견을 표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 점거라든지 그 정도까지 논의가 안 나갔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여기 일정 정도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 또 과연 이런 게 당론 이게 관련돼서 양심하고 배척이 되는 부분인지 뭐 여러 가지 논의가 계속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윤리심판원에서 재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것도 지켜보겠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 변화에 좀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는 정당이 되자. 약자를 어떻게 보호했을 적에 그 사람들로부터 물질적인 자유를 갖다가 맡겨갈 수 있게 해주는. 기본소득이라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아무거나 뭐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16년에 국회 대표연설을 하면서 기본소득 등도 지금서부터 검토할 단계에 있다는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 정치권 이슈를 모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네, 바로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보수란 말 자체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까지 했습니다. 이게 통합당인지 진보당인지 좀 헷갈려요. 이 보수당인지. 갑자기 이승만 대통령 아니, 김종인 위원장이 정체성이 가고자 하는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제일 잘 알죠. 예, 제일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일단 약자와의 동행 자체는 뭐 저희가 소홀히 한 바는 없고요. 물론 방식에 좀 차이가 있었겠지만 네. 그건 항상 주장했던 건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 저희 당의 지금 정강 정책에는 보수란 단어가 없습니다. 지금도. 없었어요? 지금 정강 정책에 보수란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는 없습니다. 근데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보수가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적인 관념이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관념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동안 보수 우파 말고
자유우파라는 단어를 쓰자라는 좀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몇 년 전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그런 고민에서 나온 거고, 이른바 저희가 포괄 정당이라고 하죠. 캐치올 파티라고. 뭐 전반 완전 100% 캐치올 파티는 아니겠지만 어떤 저희가 그동안 대변해 왔다고 생각되는 이미지, 어떤 그런 특정 계급을 제외한 채 모든 국민들이 뭐 아까 말한 기본소득이라든가 전국민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든 국민들한테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전향적으로 다가가겠다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치 올 파티. 포괄적 정당, 포괄 정당.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속내가 뭘까요? 그분이 어떤 분일까? 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뭐 황교안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직접적으로 말을 직접적으로. 사람은 저희도 만나봐야 볼 수가 없는. 사람은 만나봐야 알죠. 저도 여러분 만나면 괜찮습니다. 자랑을 많이 해요. 네, 제가 김종인 대표님을 한 네.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아무래도 균형주의자가 아니실까?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다원주의고 그 이 안에서 보수라고 하는 가치를 버릴 수는 없다, 이대로 죽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미래통합당이 그만큼 기대를 갖는 만큼 쇄신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저는 그러기 쉽지 않다라고 쉽진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맨 처음에 제3의 길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그 길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하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아직 대선 주자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꿈도 좀 버리지 않으신 게 아닐까 설마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오해십니다. 오해라고 그러시는데 부대변인께서. 예. 전 세계 최고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진짜 꿈꾸고 있다면.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종인 위원장 특징은 상대의 약점을 참 잘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결국 부족한 점이죠. 이 부족한 점을 잘 잡는데 어떤 식으로든 이제 경제 이슈를 가져왔을 때 지금의 국민의 경제가 힘들다라고 느낀다면 경제 이슈를 선점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국민 경제나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파고들었고 그중에 가장 잘 보이는 것이 일단은 국민들이 한번 써봤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모태가 되는 기본소득 얘기를 그래서 던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은 진보와 보수가 아닌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좀 더 천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기본소득 얘기 꺼내지도 않았는데 기본소득 얘기를 벌써 꺼내시면 어떡해요? 네, 지금도 나오니까. 예, 좋습니다. 또 하나 좀 뭐 얘기해야 됩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 던져서 정치권 하도가 된 게 기본소득제도인데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해봐야 되겠다. 하겠다가 파장이 좀 커지니까 대변을 통해서 당장 아니다 하라갔다. 하루 만에 또 그 논의를 위해서 6월 중순까지 경제혁신위원회를 꾸리겠다 발표를 했는데 솔직히 하고 싶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뭐 이거는 그렇게 접근할 부분은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바뀐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라고 그래야 되나? 막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지 뭐 네. 단순히 정치적으로 일부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뭐 김정인 일부 의원이 어디에 누구? 뭐 몇 분 계시더라고요. 뭐 근데 저희가 21대 국회 들어서 대한야당으로 거듭나기로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저 역시도 되게 실망을 할 것 같고 많은 국민들이 또다시 실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요즘 들어서 평소에 보기 힘든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어떤 거죠? 16년 만에 국회가 개원하는 모습도 제대로 된 날짜에 법정 날짜에 개원하는 모습도 보고 그렇죠. 정의당과 통합당이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도 이 두 당은 가장 양극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이 심상정 대표가 기본소득 의제에 대해서 뭐 대환영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통합당이 삼성의 문호조 경영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참 신기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다가 21대 국회에서 이 통합당이랑 정의당이랑 이 연대라도 연대 필요하면 하세요. 어쩔 수 모자라면. 하는 거 아닌지 이렇게 계속 좌클릭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당의 노선과 이념에 상관없이 그렇게 손을 잡는 건 연대가 아니라 야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합도 종종 필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기본소득제도 그렇고 이게 어느 특정 정당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워낙 지향하는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연대가 가능하진 않을 것 하지 같습니다. 않는다. 눈을 그렇게 크게 뜨시고. 아니 근데 예전에 양당제의 이렇게 논의론, 정치법 논의로는 그런 게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당제 사회에서는 이렇게 해외 북유럽이나 이런데 다당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보면 제1당이 아닌 다른 당과
당과 다른 당들 간의 연합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어떤 뭐 의제에 따라서 그렇죠. 의제나 정책에 따라서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김종인 대표와 심상정 대표가 만난 것은 좀 이렇게 색다르고 재밌다. 앞으로 한국의 정치의 다양한 모습들이 보여줄 수 있겠구나 새로운.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본소득은 좌파 우파의 개념이 아니라 우파적 기본소득이 있고 좌파적 기본소득이 있습니다. 이제 좌파적 기본소득은 기존에 있었던 복지체제를 없애지 않으면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고 우파적 기본소득은 기존에 있는 복지체제를 모두 없애자는 거예요. 공공구조 시스템을 없애자는 거죠. 근데 지금 김종인 대표께서 얘기하시는 게 정확히 어떤 구조인지는 이해는 찾기는 어려우나 예산을 다 따져보긴 해야겠으나 우파적 기본소득에 전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렇겠죠. 네, 정의당과 통합당이 제대로 된 기본소득안을 내주셔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신재 소장이 그럼 창당하시면 나중에 필요하면 녹색당이랑도 연대. 그럼요. 정치는 언제나 그게 불가능의 싫다면서요. 예술이죠. 그건 제 개인의 관점이고 정치를 왜 합니까? 제 감정 따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는 국민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하는 거죠. 필요하면은 법적으로, 그다음에 윤리적으로 맞다면 그걸 해야죠. 이야, 이게 궁금해요. 당내에서 합의가 좀 된 건지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이 툭 던진 건지 이게 궁금하네요. 뭐 이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실 그 전부터 기본소득 때 얘기는 해왔기 때문에 네. 이런 쪽으로 갈 거라는 걸 짐작을 못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다만 저는 좀 고무적으로 보는 게 지금 이런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저는 조금 진일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저희 당내에서 그동안 이런 논의가 나오면 사실은 뭐 그런 말을 문턱도 못 들어갔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옛날 그런 같으면. 부분을 갖다가 네. 의총에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고 아유. 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언제든 뭐 좌파적인 법안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발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결국은 바뀐 시대의 흐름에서 보수 정당으로서 또 미래통합당이 대한정당 제1야당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합리적이고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이 좀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원래 민주당이 선점했던 의제인데 이게 뺏긴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한테. 이게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제 정치적 예. 물타기가 된 거죠. 물타기입니까? 2012년 대선 살펴보면은 당시 박근혜 후보가 이제 기초노령연금 민주당 측에 있는 의제를 선점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요구했었던 반값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습니다, 실제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은 가장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원한자인 이재명 지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미 기본소득에 대한 이제 수렴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왜냐면 더불어시민당도 보면은 기본소득당 용해인 후보를 더불어시민당에 포함시켰고 그렇죠.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도 함께 했었던 랩 2050 이원재 대표 기본소득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세원 마련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금리가 계속 이어질 때 이거를 경제적 뉴노멀 시대라고 하는데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치적 뉴노멀이 됐다. 국민들 전체가 이제 기본소득은 다 받아들인 상태가 돼버려서 민주당의 단독 의제 선점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졌고 오히려 이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같이 사실은 기본소득보다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낫다. 이렇게 해서 각을 세워나가는 장면이 앞으로는 많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뭐 시작을 했죠. 어차피 보면 기본소득 20만 원씩 줬었는데 또 주장을 했었는데 이 야당에서는 그 기본소득 20만 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단순하게 요거만 네. 20만 원 추가로 지급하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부분을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분이 지금 뭐 이재명 나오셨네요. 지사를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오셨네요. 지금 정부는 아직 그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20만 원씩 주면 10조 3,500억이 필요하다. 그리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44%로 올라가고 사실 정부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정부와 협의도 안 되고서 지자체장들이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정이다. 서로 여기서 이게 지금 정의냐 아니냐를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네. 국민들은 진짜 이게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 필요한 문제이고 그거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건데 이거를 단순히 자신의 홍보용 수단으로 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게 뭐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이 서로 경쟁하듯이 뭐 하나하나씩 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국민들 중에는 또 효과를 봤다는 또 그래 소상공인들이 또 경제적 또 부활이 좀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재정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 이게 기업한테 주는 것이냐 아니면 국민한테 주는 것이냐 국민한테 주는 게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추가 지급 20만 원 이 부분은 우리 신지혜 소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추가 지급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건 또 그 다르네요. 재원 예.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하. 저는 선 지급하고 후에 따로 회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회수를 지금 한다? 네, 연말정산 때 고소득자들이 항상 감면받고 있는 세금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없애서
지금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지만 결과적으로는 고소득자들이 더 내게 되는 방식으로 선지급 후 회수 요 기본소득 회수를 방식을 해야 된다. 네, 요 기본소득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따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 얼마나 자산을 갖고 있는지, 누가 얼마나 벌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답답한 것은 방금 부대변님께서 말씀하신 게 김종인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과 좀 부딪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민주당 안에서도 안이 정리된 게 아니에요. 이낙연 맞아요.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거랑 또 우리 경기도지사께서 얘기하시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조금씩 이재명 지사께서 달라요. 얘기하시는 예. 거랑. 그래서 빨리 안을 통일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기업들에게 굉장히 많은 지원금과 특혜를 이미 줬습니다. 얼마 전에 두산한테 총 2억 6천의 자금을 2억 6천이요? 네, 2조 6천 2조 6천 원. 2억 6천이면 저도 줄 수 있는데. 아, 진짜? 진짜요? 저도 주세요. 제 이름을 오주 죄송해요. 숫자에 약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2조 6천억 원을 주기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기업에 대한 특혜는 계속 주고, 근데 국민들한테는 주는 것이 없고 인색하고 이게 바로 관료적 한계거든요. 아하. 근데 정치가 이 관료주의의 한계를 뛰어넘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 빨리 두 당께서도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지금 하면 할수록 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재원 마련입니다. 또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리 세 분한테 고민 다 여쭤볼게요. 시기상조다 아니면 해야 된다. 우리 현규환 저는 뭐 아까도 대표님. 말씀드렸지만 시기상조의 문제가 아니고요.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뭐 한두 달 내에 이게 분명히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준다면 얼마를 줄 것인가. 또 그러면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 때문에 뭐 취약계층이 오히려 소외받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근로의욕은 만약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시기상조는 아니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저도 시기상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기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적절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절하다 오히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 기본소득을 한번 실험해봤고 직접 써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효용성의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보고서가 발표가 될 텐데 분명히 단기적 경기 부양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소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려면 결국은 재원 마련인데 이 기본소득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이 재원 마련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대전환에 있었던 조정훈 의원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용보험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뭐 취약계층, 기초노령연금 모두 빼서 한꺼번에 기본소득으로 주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것은 로보세라든지 탄소세 그리고 부동산 불로소득세 그러니까 세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세수 증대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통일을 가져와야 되는데 다만 민주당 지지자들 또는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기존에 내가 받던 것을 받지 않고 기본소득으로 돌려서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재 수장님.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저는 못하는 것이 정책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도 저는 바로 시도할 것이 아니라 실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북유럽 같은 데 보면은 전환 관리라 그래서 30년, 20년 후에 사회를 내다보고 초당적으로 그다음에 초정부적으로 정책을 실험하고 시도해보고 보고서를 내고 또 수정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본소득도 한번 실험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말로 부의 불평등을 없앨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청년 자산제도 그렇고 그렇죠. 기본 자산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경제학자들이 내고 있는데 그 방안 중에 한국에 지금 맞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심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그 실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 정부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으로 어느 정도 좀 실험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변의 이런 모습들만 봐도 언론 보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가 분명 마련이 됐으니까 이걸 토대로 빨리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자, 기본소득을 비롯해서 21대 국회에서는 많은 의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국회 안에서 얼마나 내실 있고 진지하게 토론이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야의 협상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1600만) 경인 도민 시민이 궁금해하는 이야기 경인 지역 핫한 이슈를 탐정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시간.
TMI 토크 편의 경인. 자, 요즘 갈수록 흉폭해진 청소년 범죄 또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뉴스 편의 경인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 2명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작년 12월 23일 인천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중생 B양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폭행한 거 인정하십니까? 여학생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2명이 법정에서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14살 A군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 반면 15살 B군 측은 공모와 성폭행 시도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네, 이 문제에 관련해서 함께 고민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민변여성위원회 소속 변호사이자 얼마 전 법무부에서 출범한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전문가로도 참여를 하셨고요. 아동청소년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계신 분이시죠. 박인숙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분 더 있습니다. 이분 OBS 보도국 사회부의 차윤경 기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OBS 보도국 차윤경 기자입니다. 자,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이게 2019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네,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 전이죠. 2019년 12월 23일 새벽에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네. 당시 중학교 2학년생인 남자 학생 2명이 동급생인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에요. 네. 네, 당시 이제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정형외과 전치 3주, 그다음에 산부인과 전치 2주의 어떤 진단을 받았었고요. 2차 피해가 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열흘이 있다 폭포기가 열렸는데 이때 이제 학교 측이 피해자 입장이 아니라 이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피해자 집 주소가 가해자에게 넘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이러다 문 닫게 생겼다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또 요즘에서는 이 기사 타이틀이 그러니까 헤드라인이나 네. 그 내용들을 보면 이게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해자의 행동이 잘못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피해자의 어떤 신분을 특정하게 한다던가 이런 식의 선정적인 보도가 있어서 그렇죠. 또 문제가 됐습니다. 자, 이 사건이 주목받게 된 계기 따로 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공론화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한 달 만에 무려 4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를 하면서 현재 청원이 종료된 상황인데요. 자, 국민청원 말이 나와서 말인데 임시 장관 혹시 국민청원 1호 답변이 뭐였는지 아세요? 분위기상 왠지 청소년 관련 범죄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017년 9월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인데 또래 여중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자수한 14살 A양과 B양은 보복 폭행을 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자, 이 사건 계기로 소년법 개정 국민청원 1호 답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답변을 달았는데 형사정책학에서 입증된 것인데 형벌을 아주 강화한다고 범죄가 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즉 범죄 예방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국민청원 전에도 소년법 관련해서는 정말로 말이 좀 많았었어요. 최근에도. 네. 그렇죠. 국민청원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7년 3월인데 기억하실 텐데 인천 초등학생이 10대 여성 2명에게 납치돼서 살해된 사건이 있어요. 네. 인천에서 실종됐던 8살 여자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훼손된 상태였는데 붙잡힌 용의자가 16살 여자 청소년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를 그렇게 살해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이때 공범자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는데 정작 주범자는 그때 10대라는 이유로 20년형을 선고가 받아서 소년법 폐지 논란이 이때 한참 일었습니다. 자, 다시 인천 사건으로 돌아오면 가해자 중학생 2명 기소가 된 상황이고 근데 2명 모두 소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 사건이 3개월 빨리 일어났다면 만약에 촉법 소년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아마 형사 처벌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부터 좀 궁금한 게요. 제가 법알못이다 보니까 법을 알지 못하는 네. MC 장원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예. 이 촉법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촉법 소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처벌이 많이 달라집니까?
실제로 지금 그 형법에 따르면 네.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입니다. 네. 그래서 14세 미만의 경우는 형사처벌이 지금 불가능하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14세 미만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에 적용을 받아서 10살 이상 19세 미만의 자는 소년법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경우 예를 들어서 13세인 경우에 그 경우에는 소년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서 소년법상 최대 그 소년은 2년 송치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14세 미만자면 이게 촉법소년입니다. 이 사람은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보호처분 받는데 그치고 14세에서 19세 사이의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긴 받는데요. 만약 그 소년이 18세라면 최고 형량이 15년밖에 안 됩니다. 살인죄가 성인이 저질렀다면 이게 사형, 무기징역 이것도 가능한 범죄인데 이렇기 때문에 늘 소년법이 처벌이 약하다 이런 내용이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이 네.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촉법소년을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네. 분노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작년까지도 법무부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육부까지도 그 연령을 형사처벌 연령을 인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려야 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몇몇의 사건들을 언론이 좀 부각시키다 보니 실제로 전체 소년 제도를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켜보시기보다는 몇몇의 사건을 통해서 아 이거는 소년법 전체를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소년법을 자체를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심하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촉법소년의 경우 이렇게 중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지금까지 촉법소년의 그 범죄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몇몇의 그 범죄만으로 이 전체 소년의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다시 깊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형법 만들 때가 1950년대인데 네. 그때 14세하고 지금 14세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년법 이게 나이대로 가는 거 말고 또 범죄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소년범들을 사회로 통합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그 소년법의 취지에는 동의를 해요. 하지만 이게 국민 감정하고는 좀 많이 괴리가 좀 있죠. 그리고 또 소년들의 범죄가 점점 죄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적어도 너희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나이가 어려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나 네. 그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는 이 청소년들이 이 법안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소년원 2년 보호처분만 살다 나오면 그만이다. 뭐 촉법이니까 빨리 끝내자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가서 저 촉법이에요. 대충 하세요라고 하는 그것도 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먼저 촉법이에요. 이렇게 촉법이에요. 인지하고 범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현재 경찰분들 뵈면은 촉법소년이 아니라 초법소년이라고 하세요. 초법소년. 법을 초월한다. 네. 저는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좀 우려가 느껴지긴 하는데요. 많은 아이들이 그런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한두 명의 케이스를 가지고 그거를 전체화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우선은 듭니다. 저는 지금 2014년부터 서울소년원을 매주 방문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을 보면 실제로는 아주 어린 시절에는 피해자였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가정폭력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학교폭력의 피해자이기도 했던 아이들이 나중에는 본인이 이제 그 피해 당한 이후에 오히려 가해자로 변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초반 단계에서 여러 가지 그 정책을 잘 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형사처벌도 얘기를 하고 있고 보호처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만 받는 거잖아요. 보호처분이 최대가 2년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뭐 소년은 송치. 처벌이 약한 건 사실이잖아요. 형사처벌에 대해서. 네, 실제로 그 보호처분의 경우에도 2년간 구금의 형태로 생활하고 있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한번 소년 사법 시스템에 편입이 된 이후에는 실제로 이렇게 보호를 잘 받지 못하는 소년의 경우에는 그 사법 시스템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기 상당히 어려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2년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나이는 조금 바꿔야 된다. 지금은 14세인데
13세로 바꾸자 이런 개정의 움직임이 있어요. 네, 이 논란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었죠. 그리고 지금도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몇 개가 계류가 되어 있어요. 네. 최근에 또 이제 쇼법소년들 사건 때문에 이제 언론이 많이 여론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법무부랑 교육부에서 21대 국회에서 이것을 좀 그 연령을 낮추는 것을 입법을 다시 추진하겠다 이렇게 뭐지 선언을 한 상태인데 네. 하지만 이게 장기적인 어떤 그 범죄 예방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감점도 많아서 그 박 변호사님이 그 소속하신 그 위원회가 예, 지금 또 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지금 만약에 아직까지는. 이 연령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느냐를 아하. 봤을 때는 실제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동 전문가들의 생각이고 오히려 지금 현재 그 나타나고 있는 것은 소년범의 그 비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년범의 숫자는 감소하고 있고 하지만 재범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재범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지 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청소년 가해자들, 소년 가해자들을 대신해서 부모들을 처벌해야 되는 부모를 뭐 감옥에 보낸다고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좋습니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정도 부모의 책임이 있긴 하잖아요, 사실. 부모는 그 양육과 교육에 책임 의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교육적으로 방임을 부모가 하는 것도 명백히 아동 학대예요. 예, 그런 면에서 당연히 뭐 범죄 사실 명확하고 고의성이 네. 다분을 한데도 처벌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부모에게 민사 책임을 그렇죠. 하는 게 맞고 근데 또 일각에서는 여기서 더해서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는 민사 책임을 그렇죠.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는 그 학교 폭력 그 심의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학폭이? 예, 네. 근데 가끔씩 그 가해 학생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하면서도 또 특히 부모님에게 자기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부모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거에 대해서도 뭐 피해자에 대한 뭐 미안함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민사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좀 더 교육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만 좀 더 짚어보죠. 피해자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법적 보호 조치. 혹시나 소년이라는 이유로 가해자 인권만 챙기고 정작 피해자한테는 인권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피해자 고려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법은 왜 저렇게 용서해 줬니? 그리고 나는 아직도 불안한데 쟤네들이 왜 이렇게 일찍 풀려났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피해자 보호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저는 지금 현재는 제가 그 서부검찰청의 피해자 국선으로도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경우 저도 지금 많은 사건을 이제 국선으로서 그 다루고 있는데요. 그 피해자가 그 고소를 하게 되면 네. 바로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주고 그리고 경찰에게 접근 금지 같은 임시 조치에 대해서도 신청을 해서 그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내놓은 그 의견이 있습니다. 뭐죠? 그 의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이 피해자에 대한 그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된다는 거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년법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들을 넣으라는 규정으로 그렇죠. 얘기를 하고 계신데 소년법이라는 게 이제 소년 범죄자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이다 보니 소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나 제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소년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마련한 등으로 소년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요. 보호 관찰 제도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인력이 너무 적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형식적인 운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부터 개선을 해야 됩니까? 지금 보호관찰은 법무부에서 운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공무원분들께서 아이들을 이제 만나는 것을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소년법이 어떤 사상에서 기초를 했냐라면 국친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부모가 아이를 보호할 수 없을 때 국가가 보호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말 보호관찰관들의 어떤 인권 교육이 가장 먼저 수반이 되어야 되고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OECD 기준에 맞게끔 보호관찰 한 명당 아이들의 인원수가 기준이 있는데 그에 좀 맞게끔 보호관찰자의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차윤경 기자도 현장에서 취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개선이라기보다는 언론에 대한 그 반성을 제가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실제적으로 소년 범죄가 2012년 이후에 계속 줄고는 있어요. 그리고 촉법 소년이 우리가 문제 삼는 촉법 소년이 그 소년범 중에 1% 아래예요. 그러니까 이번 그런 집단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이례적이고 또 이례적인 사건들 또는 언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부각이 된 건데 그러니까 언론이 오히려 이제 낙인 찍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반성을 하게 되고요. 네. 저도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좋죠. 제 이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중학교 저학년 때 저희 반에 복학생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네. 소년원에 다녀온 형이었는데 그 형이 반 아이 중 한 명의 물건을 이렇게 훔친 거예요. 근데 아이들 중 누구도 선생님께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반의 반장이었는데 저도 말을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전반 아이들에게 돈을 걷다가 그때서 이제 발각이 돼서 선생님이 알아서 다시 또 소년원에 가게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차라리 처음에 아주 낮은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제가 선생님께 가서 이야기를 하고 사정 이야기를 해서 그때 이렇게 좀 교정을 할 수 있었다면 그 형을 위해서도 더 좋은 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소년이 우리 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서는 흉폭한 범죄들이 뭐 계속 소년에 의한 범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언론에서 이런 범죄를 더 부각하는 게 아닌가. 여중생, 중학교 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처벌을 좀 강화하면 이걸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는지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소년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시점에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핫한 뉴스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